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한국인 불법 체류자 체포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성범죄 전력뿐 아니라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란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먼저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팔 차림의 한 남성이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인이며 실명과 함께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을 알리며 한국인 체포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한국인 남성과 함께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 등 4명의 불법 체류자 체포 사실도 언급했는데 이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Our message is simple. If you are a criminal illegal alien, you will be arrested and deported.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정부는 불법 체류 범죄자에 대한 대응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기준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5,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거침없이 잡아들이면서 우리 교민 사회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은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최대 15만 명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 한인 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1년 전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이민자로 살아온 A씨는 밤이면 방문까지 걸어 잠근다며 웬만하면 외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5살 때 미국에 온 A씨의 딸마저 추방 위기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A씨의 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행된 추방 유예 제도로 합법적 신분을 얻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카 소유자가 5,320명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 양부모가 국적 신청을 해주지 않은 한인 입양인들까지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희가 예상 한 25,000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부모가 시민권 신청 안 해주면 영주권이 만료되면 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는 2022년 기준 1,1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최대 1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서류 미비자 신분 한인들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남미계 불법 체류자들을 다수 고용해온 LA 한인타운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영배 헌재수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개인 성향이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탄핵 심판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콕 집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선 김어준 저장소를 팔로우했다며 SNS 행보가 야당 정치인과 다르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재단에서 근무한다며 재판 자료가 소추인 측에 유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란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기 대선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사법부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념 성향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 재판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준 기자와 조금 더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 변론기일이 전체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번 5차 변론기일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거 법정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번 변론기일에 나오는 증인들입니다. 모두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상반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앞서 증언한 바가 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헌법재판에서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하의 증언이 나온 바 있는데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대통령님, 장관님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다. 네,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는지가 위법성,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에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방어 전략을 내세울까요? 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나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은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포고령 작성이나 병력 운용 등을 자신이 직접 했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또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4일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증인들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잖아요. 윤 대통령 측 증인들은 언제 나옵니까? 네, 오는 6일 목요일에 6차 변론이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집중 심리가 열리는데 이날 증인 3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 증인으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론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 또 박춘섭 경제수석이 출석을 합니다. 이어 오는 11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법정에 나옵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에 선관위 보안 점검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시스템이 취약하다 이런 결론을 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의 얘기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은 수면 아래 있던 계파 갈등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성을 요구했다가 친명계 공격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흘 만에 또다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여전히 비판 일색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에까지 불똥이 튀는 상황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흘 만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이긴다며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특히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건 이기는 길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지난 29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뒤 친명계로부터 받은 거센 공격을 에둘러 지적한 걸로 풀이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하고 할 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하지만 김 전 지사의 글에 달린 500여 개의 댓글 중 상당수가 김 전 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당원 게시판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를 공격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신뢰는 고난과 희생으로 다져진 것이라며 이 대표 중심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을 다짐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친명계의 새 결집이 본격화하면서 개파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고가 모레 나오는데 애초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부터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겠죠.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의장의 단독 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며 과거 국회 표결 없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스스로 정치의 도구가 됐다는 치명적 낙인을 자초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 임명 사안에 대해 직접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모레 헌재가 결론을 내더라도 절차상 흠결 논란의 강제성에 대한 뚜렷한 규정도 없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흔들기가 아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거란 입장인데 당 일각에선 헌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2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역 광장엔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였고 서울 도심은 윤 대통령 파면과 탄핵 기각을 외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받쳐든 시민들이 부산역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2시 부산역 앞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 등을 흔들고 우산 위에 탄핵 반대 피켓을 붙였습니다. 윤석열을 석방하라! 경찰은 320명을 투입해 집회 질서 관리에 나섰고 한때 부산역 앞 2개 차로를 통제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는 부산 외에도 서울, 인천, 울산, 진주, 포항,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오후 4시쯤 경복궁 인근 도로를 메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 종식, 즉각 파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화문에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메우고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경찰은 3,500여 명을 투입해 찬반 양측의 충돌을 막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원래 직업은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 강사죠. 전한길 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최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전 씨의 영상은 4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인데요.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오른 전한길 씨의 주장과 그 파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6년 경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공무원 시험 준비생 사이에서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립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계엄은 미친 짓이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정치 관련 발언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가장 잘못됐죠. 이거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엔 입장이 바뀝니다.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문제를 삼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스타 강사의 광폭 행보에 정치권도 들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허위 정보 유포라며 전 씨의 유튜브를 구글에 신고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치권의 갑론을 박은 역설적으로 전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선관위 비판 영상 게시 12일 만에 54만 명이 늘었고 일부 영상엔 댓글이 10만 개 넘게 달릴 정도입니다. 전 씨는 오늘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도 올랐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고. 전 씨는 TV조선과 통화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개인적 소신을 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 진실을 이제 진짜 알아줄 거라 믿고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엄 사태 이후 보수층의 깜짝 스타로 떠오른 전 씨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여야 대권주자와 잠룡들의 속사정, 저마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치부 한송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먼저 여당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기 대선 분위기에 부환해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주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별다른 반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당 지도부 입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기류인데 각자 내부적으로는 셈법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라는 시각도 있고 심지어 일부 대권 도전을 시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 일찌감치 지난해 말부터 이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까지 이 별다른 메시지 없이 잠행 중이지만 이 공식 등판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달 중순쯤부터는 본격 행보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조기 대선에 선을 그은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권 주자들 모두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이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는 2달 뒤에 곧바로 이 대선이기 때문에 물밑으로는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이 측근을 중심으로 여러 교수진과 조직을 이미 꾸린 사람도 있고요. 후보군 중에는 측근 인사들이 원내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세력 기반을 다져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마 선언문과 등판 시점을 놓고 고민하거나 이 조직력 확대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잠룡이라고도 할 수 있을 이준석 의원 먼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뭐 여권인지 야권인지도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탄핵 국면에서는 확실히 이 야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강성 보수층과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이 대선 전국이 본격화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대척점에 설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혜영 의원과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내란 특검 거부권으로 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가 곧 개봉하는데 내일 홍대에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서 사실상 이 대권 행보를 시작한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혁신당이 내부 갈등으로 둘로 쪼개진 상황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야권 상황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벌써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에요. 예, 이 국민의힘은 이 내부 경선부터 좀 치열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중도층 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이 우선인 상황인데 반해서요, 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 대표가 주도권을 쥔 상황이라서 벌써 이 본선 체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본인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번 달 이 전국 흐름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소방당국과 박물관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장고에 있던 문화재 8만여 점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호스로 고압수를 뿌리자 깨진 유리창이 땅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조선 세조 시절 목판본인 월인석보 등 문화재 8만여 점을 소장한 곳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람을 중지하고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작업장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3층 내부에서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접 절단 작업 중에 화재가 일어난 건 파악합니다. 불이 커지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에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구청은 시민들의 접근 자제를 요청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사 작업자 6명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왔고 불을 끄던 소방관 1명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4시간쯤 뒤인 오후 12시 31분 큰 불을 잡았습니다. 박물관 측은 월인석보와 조선 정조가 직접 쓴 편지 모음 등 문화재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했고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제주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2척이 갯바위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배에는 모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구조된 13명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다른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로 거센 파도가 몰아칩니다. 갯바위 인근엔 어선 한 척이 기울어져 있고 또 다른 어선은 거의 잠겼습니다. 오전 9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됐습니다.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시동이 꺼졌는데 구조하러 갔다가 둘 다 침몰한 거예요. 갔는데 도저히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두 선박은 32톤급과 29톤급 어선으로 각각 7명과 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어선 2척은 육상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조업을 하다 갯바위에 부딪혀 좌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치 잡거나 이런 걸 하긴 하는 건데 이날 왜 나갔는지도 정확히.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13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은 숨졌습니다. 외국인 선원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29톤급 어선이 승선 인원을 허위로 신고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네, 요즘 갑자기 열이 나거나 다쳐서 응급실을 찾아도 이 중환자가 아닐 경우 진료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황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전동기에 손가락을 베어 응급실을 찾았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기 고대병 응급실을 갔어요. 가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재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결국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이곳 외상 전담병원을 찾아 봉합 처치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골절 환자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19로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이쪽으로. 나는 여기저기 전화해봤자 안 받아줘가지고. 휴일에도 자정까지 운영하는 긴급치료센터에 환자들이 북적입니다. 주로 고열이나 복통 같은 급성기 질환을 진료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많이 아파서 숨쉬기가 깊은 숨 들이쉬려면 근데 원래 집 갈 수도 없고. 서울시는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을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로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는 가이드 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응급과 실제 응급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틈새를 좀 채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설 연휴에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는 작년보다 41%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 긴급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하권 날씨를 벗어난 포근한 주말이었습니다. 강추위가 물러나자 전국 주요 관광지에는 나들이 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모레부터는 다시 한파가 시작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얼음판에 낚싯대를 든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얼음구멍에 낚싯줄을 넣고 빼길 반복하다 보니 느낌 왔어. 호수의 요정으로 불리는 은빛 빙어가 펄떡이며 올라옵니다.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빙어 낚시 와서 너무 좋고 손맛이 톡톡톡 치는데 그게 아주 재밌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빙어 낚시를 처음 해보는 아이는 빈손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얼음 위에 올라와서 가족들과 함께 노는 것이 좀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폐막을 앞둔 산천어 축제장에도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거나 핀란드 정부가 공인한 진짜 산타클로스를 보며 색다른 추억을 남깁니다. 너무 즐겁고 가족들하고 와서 한 5마리 정도 잡았는데 사람들 하나 주고 나머지 한 3마리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정말 즐거운 추억입니다.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절기상 입춘인 모레부터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 내내 한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서울 남산과 설악산, 대구 팔공산을 비롯해 전국 41곳에서 관광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용객이 줄고 있고 일부는 적자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지역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왜 그런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보문산 초입에 전시된 오래된 케이블카. 지난 2005년까지 40년 가까이 운행하던 겁니다. 대전시는 20년 만에 보문산 일대에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낮은 수익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자 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그래도 자기들 업적 그런 거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경기 포천 산정호수. 이곳에도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2022년 4월 시작된 공사는 2년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PF 대출이나 이런 게 조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현재 관광용 케이블카는 전국 41곳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개장 후 4년째 21%로 정점을 찍고 개장 10년이 되면 3%대로 급락합니다. 한 번 타보면 2번은 잘 탑승하지 않는 겁니다. 케이블카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재방문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수 케이블카 운영업체나 자치단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 강릉과 고성, 경북 문경, 경남 산청과 전남 구례 등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 대비 이제 그 이슈화하는 것도 좀 좋고 지역 간의 경쟁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이시죠. 자연 경관만 훼손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여행 필수품으로 꼽히지만 최근 에어부산 여객기의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기내 반입 금지 주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데 무슨 이유인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내 좌석이 선반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짐칸에서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짐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자 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 우려에 보조 배터리를 아예 두고 오는가 하면 갖고 오더라도 직접 들고 탑니다. 위에 올려놓기엔 불안함이 있으니까 최신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챙겨서 제가 들고 이에 정부는 보조 배터리에 대한 기내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해 오는 4월쯤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100와트 이하 보조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데 반입 개수 제한과 보관 위치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충전 용도 외에도 의료용 기기 등에 사용되는 데다 국제 기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 배터리 직접 소지를 의무화하는 것도 난기류 등의 상황에선 오히려 화재 위험이 커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한 신뢰성 있는 배터리를 제조하고 인증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겠고요. 탑재시킨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각 항공사들은 탑승 전후 휴대물품에 대한 안내 방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구독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누구나 한두 개쯤 구독을 할 만큼 일상이 되면서 요즘엔 이런 것까지 구독하나 싶은 것도 등장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구경 중인 소비자들. 새로 나온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잔존가는 1년 같은 경우에는 50% 보장이 되고 24년부터는 40% 보장이 됩니다. 월 5,900원을 내면 파손보험, 기기 반납 시 잔존가 보장 등 혜택을 줍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43개월까지 늘어나면서 구독 혜택으로 구매 부담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나와도 좀 바로바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50% 이제 보상받다 보면은 바로바로 좀 바꿀 수 있으니까. 가전제품은 구매 대신 구독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5만 원 안팎의 최신 가전을 쓸 수 있는 가전 구독 서비스 매출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커피 전문점도 구독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월 7,900원을 내면 매일 오후 2시부터 음료를 30% 할인해줍니다. 경쟁이 치열한 커피 시장에서 충성 고객을 늘리려는 전략인데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주문 건수가 70% 이상 늘었습니다. 할인 쿠폰의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부쩍 늘었고요. 갈수록 영역이 넓어지면서 올해 국내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번화가에 6명이 탑승한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67명이 사망한 워싱턴 DC 사고 이틀 만에 또다시 항공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남녀 뒤로 불붙은 물체가 굉음을 내며 폭발합니다. 도로 위에선 폭격을 맞은 듯 거대한 화염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후 6시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소형 비행기가 쇼핑센터 인근 교차로에 떨어졌습니다.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지 30초 만에 항공 레이더에서 사라진 겁니다. Our house is shook and we ran out back because we heard a loud bang too and the whole yard was full of smoke.
사고기는 환자 이송용 비행기로 멕시코 국적의 어린이 환자와 어머니 등 모두 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지역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모녀가 멕시코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Right now, we have no reports on the number of fatalities. We do want to note that several dwellings and vehicles. 사고 지점은 대형 백화점과 상점, 음식점이 모여있는 번화가로 사고 시간을 감안하면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고는 워싱턴 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헬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지는 참사가 난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고한 영혼이 희생됐다며 애도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2달 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약속 파기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적이 있었죠. 이번엔 군함도에 대한 일본 보고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역사를 담겠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이번에도 지키지 않은 건데 자세한 내용 이채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유네스코에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입니다. 2015년 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약속한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지키지 않아 2023년 유네스코 위원회가 약속을 진전시킨 뒤 보고서를 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해설사의 역량 강화와 같은 권고와는 동떨어진 조치사항만 담겼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증언은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했지만 정보센터 안 서가에 꽂혀 있을 뿐인데다 이 센터엔 한일 강제병합 합법성을 주장하는 모니터까지 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우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복되게 되면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도 이제 등재했던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검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본이 희생자 추모 의지를 보이지 않아 우리 측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군함도 문제까지 다시 논란을 불러오면서 수교 60주년의 한일 관계가 시작부터 난관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중국 AI 모델 딥시크의 충격이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북한 해킹 그룹이 서방 AI 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한 미군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장 취업까지 시도한다는데 어떤 수법들인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비대면 채용한 동양인 남성의 이력서 사진입니다. 사진과 경력 모두 북한 해커 조직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가상인물로 위장 취업 후 회사 서버 해킹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They had their identity verified. They were hired, and then within a few minutes of them getting their laptop. AI를 활용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방과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운영 AI 제미나이의 해킹 수단 활용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작전과 방산업체 기술부터 암호화폐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악성 코드 개발과 계정 로그인 방법 탐색에도 AI가 활용됐습니다. 구글 AI를 활용한 북한 해킹 조직은 모두 9곳으로 구글 측은 이들이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고 기존보다는 95% 가까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해킹 피해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따뜻한 해외에서 훈련하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경쟁에 들어간 구단들의 스프링 캠프 훈련 모습을 이다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한국을 떠나 호주 멜버른에 도착했던 한화. 가볍게 캐치볼을 시작하며 훈련을 시작한 투수 류현진이 모처럼 만에 배트를 잡았습니다. 후배들의 수비 훈련을 돕기 위해 직접 공을 때렸는데 대선배의 호통에 훈련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한화는 올 시즌 새 구장에서의 첫 시즌을 앞두고 외부 FA에만 128억 원을 쓰며 가을 야구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신인만 6명을 합류시키며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단체 훈련 이거 어느 팀이나 다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경쟁력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2연패에 도전하는 기아는 미국 어바인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형님 리더십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이범호 감독은 자율적인 분위기로 경쟁을 유도합니다. 모든 스케줄은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코칭 스텝이 다 들어줄 테니까. 지난해 프로야구 최초 4위 팀의 와일드카드 패배를 당한 두산도 첫 미팅부터 각오를 다져봅니다. 지난해 안 좋았던 모습은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털어버리고. 스프링 캠프 훈련은 3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2월의 첫날 큰 추위는 없었지만 충청 이남으로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에는 굵은 눈발이 내리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인 모습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영남과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륙과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7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0도로 평년 기온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월요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파 속에 화요일부터 호남 지방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